네, 그러면 이번에는 그 로또로 요새 뭐 회자되는 그 청약과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청약을 통해서 뭐 요새 좀 제3기 신도시 발표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천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뭐 인기가 엄청난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거 당첨되면 로또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이 청약 시장의 이 상황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청약만 하면 특히 수도권이나 서울 지역에 청약만 하면 뭐 몇백 대 1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천 지역 같은 경우엔 만점에 청약 가점인 분들도 당첨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저는 제가 건설회사도 다니고요. 그리고 부동산 뭐 건설 애널리스트를 오래 했지만 거의 합쳐서 20년 정도 돼가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새 아파트가 잘 팔린 적은 처음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사면은 그리고 일단 주변 시세보다 현 시세보다 상당히 싸다. 이게 아마 그 바탕이 되겠죠. 그렇죠. 그거는 뭐냐면 저는 단어가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로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또니까 당첨만 되면은 차액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동인이 돼서 뭐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든 어쨌든 청약 당첨만 되면 무조건 한번 넣어보는 거죠. 그리고 이게 넣는다고 그래서 기회가 없어지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그렇죠. 당첨이 안 되면 계속 기회가 살아나니까 누적되면서 무주택자분들이 계속 청약에 지금 참여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러한 어떤 그 이게 이제 잠재 수요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 수요가 있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 앞 시간에도 얘기했던 그 새로운 수요가 과연 있을까에 대한 어떤 또 다른 의견이 되진 않을까요? 데이터가? 이렇게 많은데 이게 또 이렇게 부동산 상승이 되는 수요로 오지는 않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그 질문 하셨는데요. 대표님 뭐냐면 시장의 수요는 두 수요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실수요와 하나는 투자 수요입니다. 네. 그런데 이 청약 수요는 대부분 실수요죠. 그렇죠. 그렇죠. 무주택자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청약받아서 내가 주변보다 싸서 돈을 벌건 안 벌건 이런 분들은 시장의 변동성을 일으키는 원인이 아니에요. 내가 살 거니까. 그렇죠. 근데 계속 매년 증가하는 수요, 증감하는 수요는 투자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아. 그러니까 투자하는 사람들이 시장에 없으면 수요가 감소하는 거예요. 살려는 사람들, 실제 거주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최근 2018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서울의 아파트를 거래하면 주택자금 조달계획서라는 걸 제출하셔야 되는데요. 60만 건을 저희가 분석해보면 그 중에서 42%가 나는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삽니다라고 신고합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수요가 증가를 많이 했어요. 근데 투자하는 사람들이 시장이 많았던 거예요. 나중에 그 나머지 50%는 계속 똑같다니까요. 항상. 근데 이 40%의 변동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청약이 뭐 많아서 실수요가 많아요 라게 시장을 움직이는 동의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분양가 상한제 이거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이런 청약에 대한 열풍이 더 부는 거 아니냐, 빨리 당첨받고자 하는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결정적으로 말씀하셨듯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새로운 신규 아파트 가격이 낮으니까 주변보다. 네. 그렇다 보니까 로또 아파트가 되고 청약하는 게 더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이 그 주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 집을 살려는 어떤 수요, 여기에 불을 지피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실수요자, 지금은 이제 그거는 쉽지 않죠. 그 실수요자에서 예전에는 이제 뭐 이렇게 좀 명의 빌리거나 이런 게 안 됩니다. 큰일 나죠. 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결정적인 원인은 아닌 것 같아요.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가격을 낮추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실수요의 불을 더 당긴다든지 이런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그 집을 아까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살 타임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이건 뭐 당첨만 되면 뭐 로또니까. 근데 이 현상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불만을 표시하는 의견이 있냐면은 이게 이제 가점제로 하다 보니까 이건 뭐 젊은 사람들은 이게 과연 되겠느냐, 정말 로또면 로또답게 그냥 추첨해가지고 일정 자격 이상은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하는 세대라든가 아니면 뭐 3, 40대의 신혼부부 특별청약 비율을 올려주긴 했어요, 정부가. 근데 이게 또 그렇게 되니까 또 40대 이상의 청약가 좀 높으신 분들이 또 불만인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네, 어렵죠. 그래서 어느 쪽에 또 비중을 높이면 어느 쪽이 또 피해를 보는 입장이어서 사실 이 분양에 대한 것도 좀 심각한 문제,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좀 더 나은 그 개선책이 있는데 못 하고 있는 게 있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분양가 상한제는 나쁘지 않은 제도라고 봐요. 시장의 일종의 IPO를 하는데, 주식시장으로 치면 IPO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낮은 저렴한 주식을 시장에 계속 공급해 주면서 투자들한테 어떤 유동성도 확보해주고 시장의 안정성을 계속 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어떤 이익을 누가 가져가냐의 문제예요. 이걸 지금 전적으로 개인이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물론 개인들이 노력하신 게 있죠. 뭐 그동안 무주택자로 오래 힘들게 살았고, 그런데 너무 이게 크다 보니까 시장에서 오히려 청약 못 받고 불만도 쌓아지고, 나는 왜 돈 못 벌게 했느냐. 사실 지금은 부동산을 내 집 마련보다도 돈을 못 번 거에 대한 우라가 더 크거든요. 그렇죠. 상대적 박탈감. 그렇죠. 그렇죠. 나 열심히 일만 했는데 누군 청약 받아서 갑자기 막 부가 이렇게 커지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는 생각해 본 건 뭐냐면, 저는 공공 분양이라든지 아니면 재건축 분양하는 물량을 일정 부분 정부가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부가 가져와서 정부가 임대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전월세 사업. 일반인 그 수익을 가지고. 그렇죠. 그 대신 이렇게 뭐 청약 통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거기에 지분 투자를 하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다 주게 하지 말고. 그래서 조금 이제 복잡한 문제이긴 하지만, 저는 어쨌든 정부가 시장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유통시장에 물량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런 분양 물량을 통해서 정부의 정책 때문에 싸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일정 물량의 그런 혜택을 정부가 가져오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과천을 중심으로 한 3기 신도시, 이것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자꾸 그 공급 부족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고 얘기를 많이 하니까 2018년, 19년부터 수도권, 뭐 서울 이런 데 각지에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내년부터 이게 사전 청약을 받고요. 2023년부터 분양에 본격적으로 이제 짓기 시작하고 2025년부터 입주가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 물량을 따져보니까 47만 호입니다. 꽤 많은 거죠? 네, 엄청나죠. 일기 신도시보다 훨씬 더 많은 물량이에요. 네. 이게 갑자기 시장에서 확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굉장히 큰 물량이고요. 여기다 대고 민간 회사들이 짓는 아파트양까지 포함하면 사실 역대 최고의 물량이 앞으로 공급될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이게 시장에서 사람들이 잊혀지고 관심 없어 하는 게 당장의 영향을 얻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아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5년, 뭐, 당장 이제 올해도 다 지났으니까 이제 4년 후입니다. 네. 4년부터 5년 후부터 이제는 뭐 그런 물량이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냐면, 서울 시내에서 가격도 많이 올랐고 규제도 강하니까 집을 사기 힘든 거죠. 근데 전세 가격이 막 오르잖아요. 그래서 무주택자분들이 수도권 외곽에서 집을 이제 일부 사고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 공급이요, 다 수도권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집을 사는 게 가격을 갑자기 확 올려서 사고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공급 물량 오면 가장 큰 타격을 그런 지역이 받을 건데, 저는 사실은 되게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지금 그런 서울 외곽, 대표적으로 뭐 김포 이런 데는 갑자기 가격이 급등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런 대부분 또 3기 신도시가 그런
서울 외곽에 또 몰려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공급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면 영향이 클 텐데, 그래서 너무 좀 안타깝죠. 왜냐면 그동안 집이 없어서 힘드시다가 전세가 올라서 내 집 마련을 외곽에서 하는 건데. 그렇죠. 지금 네. 이제 연끌을 해서 사시는 건데. 그렇죠. 그것도 싼 가격도 아니고 막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하락을 이제 예상하고 계시니까 이러한 하락세에 더불어서 2020년 이제 뭐 3년, 4년, 5년 네. 요때 이제 이런 신규 물량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그게 더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물량이 자체가 나오니까요. 그런데 물론 뭐 아주 핵심 지역이나 이런 데는 영향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특히 수도권 지역은 영향이 클 수 있습니다. 신도시나 뭐 이런 쪽들이 네, 네. 문제 되겠네요.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청약 통장이 있잖아요. 어쨌든 이 청약 통장을 어떻게 활용해야 됩니까? 이거 어느 순간부터 돈은 넣고 있는데 그 뭐라 그럴까? 이거 언제나 써먹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대부분이거든요. 뭐 방법이 없나요?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일단 지금 가점이 좀 있으시거나 높으시면 계속 청약에 참가하시는 건 맞는데요. 뭐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클릭 몇 번 하면 바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당해 뭐 이런 거 잘 감안하셔서. 그런데 앞으로 분양이 나오잖아요. 3기 신도시나. 물론 뭐 시장에서 또 어떤 분들은 그거 임대가 많고 분양이 적다고 하는데 50% 정도가 분양이 나오기 때문에 거의 20만 가구가 또 넘습니다. 근데 그런 분양 물량이 또 나와서 청약통장을 뭐 2, 3년 후에 그런 정부가 주도하는 3기 신도시에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 보여요. 그리고 청약통장이 있는데 청약 계속 떨어지니까 아예 나 그냥 구주택 살래. 그래서 그렇게 외곽으로 가시면서 가격을 올리면서 구주택을 안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청약통장을 사용할 이제 물건들이 계속 또 많아지고 있다. 서울의 지역도 있습니다. 뭐 용산도 지금 분양이 될 거고요. 서울의 요지에도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면 당장 지금 마음이 급하신 분들의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 더 조금 더 저희가 한 2025년 이 정도까지만 한번 시간을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마음을 조급하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심각한 전세난이잖아요. 이 전세난 때문에 지금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어떠한 조언을 하는 게 괜찮을까요? 일단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이 힘드실 테니까 최대한 갱신권 행사를 하시고 그 집에서 더 사시고요. 갱신권이라는 게 이런 게 있거든요. 지금 기존에 4년, 6년 사셨어요.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갱신권은 언제든지 한 번 더 쓰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집에서?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사용하시려고 노력하시고 그리고 임대인분하고 잘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고 또 하나 뭐냐면 마찰적인 상황이 있죠. 대표적으로 지금 제가 임차인인데 집주인이 나 살 거야 나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되게 황망한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물건도 많이 없는데 물건 가격이 되게 올랐으니까 이런 분들은 사실 현실적으로 저희가 좀 힘드실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쫓겨서 또 이 높은 가격의 집은 안 사셨으면 좋겠다. 네. 항상 심리에 쫓기거나 상황적으로 힘들어서 나오는 결정은 잘못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그 정도 가격에 되는 조금 더 외곽 지역으로 차라리 그냥 가서 그러니까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전세가를 맞춰서 이전을 하는 방식으로 일단 시간을 버는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하락한다면 전세와 관련된 부분도 이제 해결이 될 거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전월세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법이 어떤 식으로 향후에 변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규정상 일단 전세 가격이 그러니까 지금은 확 오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분위기가 형성되면 과거처럼 전세가가 급등하는 현상은 없을 거잖아요. 권리들이 다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집값 안정에도 분명히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일단 가장 첫 번째 순서는 일단 2년 더 버티는 거네요. 맞습니다. 지금 여기서 연장을 해서.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지금 상황에서 막 조급하게 어떤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일단은 최종 결정을 2년 후로 미루자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일단 갖고 계신 거니까 물론 안타깝게 그런 마찰적 상황이 벌어지면 힘드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인 경우에는 일단 지금 사시는 집에 연장하셔서 사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계속 나오는데 한국은 앞으로도 계속 부동산 불패일까요? 대표님 그 말이 틀린 게요. 네. 그동안 가격 하락이 있었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결국 오르긴 했잖아요, 장기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그건 경우가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까 그런 아파트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11억에 산 사람은 굉장히 오랫동안 힘들었잖아요. 네. 물론 이게 재화의 특성상 인플레이션이 계속 있으면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겠죠. 네. 근데 여기서 계속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변화를 전 잘 읽으셨으면 좋겠다. 저희가 너무 또 제가 장기적으로 보셨다고 그래서 이걸 뭐 50년, 100년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얘기하면 어떤 분이 뭐 유럽의 집값은 200년 동안 안 빠졌어. 저희가 200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변화를 읽으시면서 적정한 시기를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실 부동산은 what보다 when이 중요합니다. 언제 사냐, 네. 언제 파냐.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what에만 되게 집중해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 좋대, 뭐 이 지역은 불패야, 이 지역은 더 가격이 올라, 이 지역은 교통이 좋아. 사실 이게 크게 중요하지는 사실 않거든요. 제가 볼 때. 왜냐면 그건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when을 고민하는 그게 더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 사람들 심리가 막 그 붐이 일어나면 같이 우리 뭐라 그러죠? 불나방으로 표현하듯이 그냥 확 같이 뛰어들어가는 어떤 심리 습성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좀 위험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시점을 잘못 짚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네. 같이 쏠려다니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건 지금 시점에서는 매수하는 어떤 그런 결정보다는 어떤 결정을 2년 후로 미루자. 이게 오늘 답인 것 같네요. 예. 그리고 시장의 좀 변화를 잘 읽으시고 또 질문하셨듯이 불패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강남 집값도 빠지고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여러분 변화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시장을 좀 그런 참 변화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